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제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 합격이 약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밝은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자 소득세율이 25%예요. 자, 세율이 25%. 자, 근데 명목이자율이 4%. 오케이? 자, 세율이 25%니까 0.25. 그냥 뭐 4분의 1만큼 세금으로 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명목이자율과 예상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 피셔 가설을 사용해야죠. 피셔 가설에 따르면 자, 명목이자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물가 상승률 이런 관계에 있죠.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명목이자율이 4%예요. 4%. 예상물가 상승률이 3%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두 개 더해서 명목이자율이 돼야 되니까 1% 요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 물가 상승률이 6%로 상승했어. 그랬을 때 세후 실질 이자율이 그럼 여러분 세후 실질 이자율을 보면 세금을 때릴 때 어디다 때리냐면 여기다가 세금을 때립니다. 실질 이자율에 때리는 게 아니라 명목 이자율에 세금을 때려요. 자, 이거는 여러분 0.25인데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 세율에다가 명목이자율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1-4분의 1,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분수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건데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후 실질 명목이자율은 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낸 다음에 명목이자율이 이렇게 3%가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3%일 때 우선 첫 번째는 세후 실질 이자율은 세금 낸 이후에 실질 이자율은 0%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거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세후 실질 이자율이 지금 0%인데 0%랑 같게 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인플레가 6%로 얘가 올라갔어요. 오케이? 아니, 그런데 세후 실질 이자율이 요거 0%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0%로 유지하려고 하면 세금이 0.25 그러니까 25%가 될 때 얼마의 명목이자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1-4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4분의 1 미리 계산을 해버렸네.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분의 3을 곱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요. 자, 그러면 요거 1-4분의 1이 되었을 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예, 맞아요. 눈으로 살짝 계산할 수 있듯이 6%가 돼야 되니까 요게 8% 되면은 되겠죠. 오케이? 그럼 4분의 3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 약간 말장난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했어. 텍스를 25%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후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게 그 정도도 괜찮은 문제인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예, 스타일만 살짝 봐주세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선 생산과 상관없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가 이득입니까? 그렇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득이 되고요. 그 채권자는 손해가 됩니다. 채권자는 손해.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만큼 명목 가치를 제대로 이자율이나 이걸 반영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채권자가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1원의 가치가 하락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소지자는 역시 손해가 되고요. 대신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실물 자산,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하겠죠. 그래서 실물 자산 보유자는 이득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걸 먼저 기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요.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면 이거는 괜찮은 건데 문제는 총 수요가 좌측으로 가면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면 더 문제가 돼요. 아니, 디플레가 발생해서 경기 침체가 됐는데 채권자는 오히려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이득이었는데 손해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더 커져요. 그래서 채무자가 손해가 되고 근데 얘가 만약에 총수요가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한 경기 침체 이거와 같이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할 부담도 더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을요, 우리가 부채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채 부담이 더 커져서요, 더욱더 디플레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가 하락하고 더불어서 자, 그렇게 되니까 부채 디플레이션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러니까 1번 볼까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요, 물가가 우리가 앞에 보는 것처럼 인플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명목 가치에다 텍스를 때립니다. 정부는 자, 명목 이자율, 명목 소득 여기에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명목 가치에 텍스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요. 근데 디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합니다. 1번 반대가 됐고요. 고정금을 받는 회사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죠. 오히려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고정 이자율 오케이 아니면 고정 임금의 소득자는 불리합니다. 자, 언제나 제가 왜 이걸 인플레이션을 자꾸 써드리냐면 디플레이션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먼저 인플레이션만 잘 체크해 주시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화폐 구매력이 용을 하락하는데 디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구매력이 올라가죠. 다음 4번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요. 부동산 실물 자산가의 부동산 금 이런 사람들 보유한 사람들이 이득이 되는데 디플레이션은 화폐 보유자가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이죠. 자, 5번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정금리 받은 사람이 손해였는데 이제는 이득이 된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A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래요. 자, 그러면 전체 박스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경활 인구가 40만 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취업자와 실업자가 이렇게 있어서 요게 60만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보니까 실업자가 6만 명이야. 그럼 여기가 54만 명 이렇게 되는 거 54라고 쓸게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실망 실업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자, 여기 실망 실업자에 속해 있었던 10만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경활 인구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중에 10만 명이 구직 활동을 재개했어. 이 10만 명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9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요. 9가 1, 2가요. 그 다음에 1은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긴 플러스 9,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박스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줄었네. 약간 줄었어요. 비경활 인구가 30 이렇게 30만 명으로 줄게 되었고요. 그다음 여기는 둘 다 늘긴 했는데 실업자 수가 7, 취업자 수가 요거 54 더하기 9 더하면 63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예. 자,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라고 하면 실업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취업자가 63만 명, 실업자가 7만 명. 그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되니까 10%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10%.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고용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용률을 구하세요. 자, 고용률이라는 것은요. 전체 비경활 인구까지 했을 때 고용된 사람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2 플러스 u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체가 100이죠. 다 더하면 30 더하기 63 더하기 7분의 100이야 63 이러니까 63% 곱하기 100 해야죠. 63%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죠. 오케이, 그 정도 할게요. 다음 봅시다. 자, 어떤 경제에서요, 경제 성장 관련된 거네. 생산함수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성질을 보이는데 외생적인 기술 진보 증가율, 저축률, S, 감가상각률, 인구 증가율이 상수로 주어져 있고요. 각 경제가 단기, 장기에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우리 솔로우 모형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균제 상태, 우리 균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균제 상태, 정상 상태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거는 우리가 동태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동태적인 측면에서 균형. 내 몸이 밸런스가 잘 맞았다. 이렇게 되면 더 뚱뚱하지도 않고 더 빼빼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라든가 소비, 투자, 각각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G, 그쵸? 얘가 소득의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투자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전부 다 뭐 K도 마찬가지고요. 노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인구 증가율하고 같아지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인구 증가율에다 기술 진보가 들어가면요. 요거 G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고요. 다음 2번. 근데 현재 효율 노동 한 단위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뒤에도 문제를 넣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소문자 Y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전체 생산량 중에서 이렇게 노동이 얼마나 한 1인당 총 생산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효율 노동이라는 것은 이렇게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기는 따로 뭐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E라고 쓰기도 하고요. A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요거에 대한 1인당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노동 1인당 생산량 소득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이렇게 효율성을 이렇게 더 올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Y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사실 표현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 Y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2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요. 요거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네, 우선 요 정도.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현재 효율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이 균제 상태보다 낮다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는 우리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지금 솔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효율 노동 한 단위당 그것도 우리한테 관심사는 SFK 이렇게 돼 있고요. 효율 노동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G가 여기 들어가요. 감가상각도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제일 복잡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균제 상태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면 우선 솔로 모형에 대한 기본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델타 K가 0보다 크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황금률 하에서는요. 여러분, 황금률 여기 보시면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것은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을 찾는 거야. 그 여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같겠죠. 이때가 이제 가장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MPK라고 하면 되겠죠.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K로 미분하면 M 플러스 감가상각률 플러스 G 요거랑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현재 균제 상태에 있는 경제의 효율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이 황금률보다 높다면 지금 이거잖아.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인데 골든룰 황금률 상태에서의 균제 상태야. 얘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뭐가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거예요. 소비가 극대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1인당 소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행복하는 거야. 돈을 왜 벌고 일을 왜 합니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소비가 이렇게 극대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그림을 살짝 그리게 되면 다 이게 균제 상태인데 1인당 소비는 어디서 극대됩니까? 여기서 극대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금률 수준으로 지금은 얘가 균제 상태인데 황금률 상태에서 균제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축률은 조금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좀 어렵죠? 솔로 모형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차 더 문제 객관식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5번
여러 가능한 균제 상태 중에서 효율 노동 한 단위당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경우가 아니요. 우리가 황금률이다라고 하면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 균제 상태를 우리가 황금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자, 경제성장 모형 AK 모형이죠. 우리가 이제 외생적 성장 모형이 있어요. 외생적 성장 모형의 대표적인 게 솔로우 성장 모형 이렇게 있고요. 근데 솔로우 모형에서는 약간 수렴되는 상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선. 그리고 소득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따라잡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아니 왜 이러지? 해서 이제 현실에 요즘도 뭐 약간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하죠. 지식이라든가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든가 R&D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모형이 AK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솔로 모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죠. 자, 그래서 K, L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서는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까지 할게요.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A 이게 들어가죠. 생산함수 할 때. 그래서 여기 K, L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1인당은 A 여기 루트 L 되는 거니까 루트 소문자 K 이렇게 돼요. 자, AK 모형에서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1인당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으로 표현하면 소문자 Y는 A, K. 그래서 여기서는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죠. MPK가.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A로 일정합니다. 한계 생산이. 이해 가시죠? 우선 요 정도만 살짝 보시고요. 자, 그래서요. AK 모형에서 A가 거기 보시면 0.5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A가 0.5가 되는 거니까 0.5K. 자, 요거는 생산 1인당 자본에 대한 생산 Y가 체감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만큼 SFK 이렇게 되고 인구 증가율만큼 이렇게 돼서 거기 보시면 뭐 감가상각률 그것만 있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빼고 감가상각률만 있으니까 델타 K 이렇게 되고요. 어디서 균제 상태가 됩니까? 하면요. 여기가 바로 균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럼 AK 모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Y는 AK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축에 해당하는 게 요거 Y야. FK가 요거 Y는 F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맞춰서 S 여긴 물론 이제 저축률이 얼마야 그냥 S로만 돼 있죠. AK 이렇게 돼 있고 인구 증가율과 관련한 요거 볼게요. 노랑을 할까요? 요거 좋아요. 요거를 합시다. 요거 얘가 SFK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작아져야지 두 개가 만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델타 K. 자, 우리 알다시피 요게 뭐라고요? 델타 K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차 증가하고요. 여기서는 델타 K가 0보다 작아요. 점차 작아지고요. 여기서가 델타 K가 빵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델타 K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커요. 델타 K가 0보다 커요. 계속.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자, 1번.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아니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일정합니다. 얼마로? 네, 여기 A로 일정하죠. 그래서 MP 소문자로 대문자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A로 일정.
자, 우리 내생적 성장 모형 복잡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 선에서 AK 모형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델타가 0.1이고 S가 0.4이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델타 K는 어떻게 됩니까? S, FK 이건 똑같습니다. 빼기 감가상각률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로가 돼야 돼요. 지금 S 이렇게 있고요. A는 요거예요. 요거 A가 0.5라고 그랬죠. 0.5 가로로 묶을까요? K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S가 얼마라고? 0.4 이렇게 있습니다. 0.4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델타가 0.1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거 식을 정리를 해보면 0.2 마이너스 0.1 K 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2번이 맞고요. 3번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 생산과 동일하게 되면 아니요. 감가상각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한계 생산 요거 A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거기 보시면 지속적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요게 성립해야지. 델타 K가 0보다 큰 요게 커야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죠. 자, 그리고 자꾸 델타와 S가 같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큰 게 아니라 요거 평균과 한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AMP, APK 요것도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솔로 모형을 잘 좀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AK 모형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솔로 모형에서 뒤에도 문제를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결과만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뭔가 효율 노동 한 단위당 이렇게 표현하는 효율 노동이라는 효율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때는 L이 아니라 효율성 AL. 우리 책에서는 AL이라 했는데 책에 따라서는 EL. 에피시언트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좀 확장해서 쓴다. 그거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6번부터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